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이 좋은 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급하게 오느라 좀 호흡이 좀 거칠어도 처음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키나락스에서 MLOps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전종섭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MLOps를 환경을 구축했었을 때 어려웠던 점이랑 간략하게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MLOps라는 개념은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MLOps 엔지니어 직군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왜 MLOps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릴 주제는 연구실 밖으로 나온 모델이라는 주제로 한번 MLOps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9%만이 이제 실제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저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하는 데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주로 하나같이 하는 말은 대부분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들이 그냥 프로젝트에서 끝나고 실제 서비스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끝난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봐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어떤 머신러닝의 모델의 예측을 가지고 뭔가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게 결국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간략하게 도식으로 보자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예측 결과로 뭐 유저들이 어떤 밸류를 얻어가는 게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이제 서비스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델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개랑 고양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저희 집 개와 고양이 사진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했고, 그럼 이제 그 모델을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한다면은 유저들은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 알려줘 라고 했었을 때, 아, 고양이구나 라는 어떠한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모델을 제가 연구를 했고 뭔가 파일로 떨궈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만들어서 학습한 모델이 뭐 학습하는 코드까지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줘서 뭐 실행해봐라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실행해봐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방법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API로 뭐 리퀘스트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조금 더 쉽고 범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API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많이 쓰죠. 뭐 FastAP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처음에는 이제 쉽고 빠르게 저희가 AP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떻게 하냐면 내 모델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이 모델의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이런 REST API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이 API를 통해서 이거는 그럼 개야 고양이야 라고 물어보고 이거는 고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만든 모델이 되게 많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많은 유저들이 저의 모델을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드 스케일링을 하고 노드들이 많아졌으니까 뭐 로드 밸런싱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의 역량에 벗어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모델의 성능을 높이거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게 본연의 일인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백엔드 쪽에서나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저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많이 두는 게 제가 만든 모델을 어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것들을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보통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특히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랑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이런 모델이 핫하더라 이런 논문이 이 기법에 되게 잘 된다더라 해서 뭐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전처리 기법이나 이런 것도 막 캐글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이런 걸 쓴다더라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풀려고 하는 모델에다가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서비스를 만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표준화되지 않은 것들을 좀 표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모델 같은 것도 입력을 어떻게 API를 쓸 수 있는지 뭐 스웨거를 만들어 달라 해라, 아니면은 뭐 도커 같은 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못 만들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직접 필요한 도커 파일, 도커를 만다던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는 이렇게 짜라, 여기서 리퀘어먼트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약들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자유도가 필요하고, 엔지니어들은 너무 극한의 자유도를 주다 보면은 이제 서비스의 안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적절한 수준의 자유도와 표준화가 결국에는 필요하게 된 게 이런 MLOps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뭐 DevOps라는 곳에서도 있지만 개발이나 운영 환경에서 생기는 어떤 궤리들을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DevOps인데, 여기도 이제 모델의 연구와 이런 서비스 쪽에서의 궤리가 발생을 하니까 약간 DevOps 같이 이런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MLOps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뭐 저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MLOps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MLOps를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었는데, 그때 참고했던 게 여기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구글에서 ML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코드는 정말 조금만 있고 그 외에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필요하다더라 라고 해서 MLOps랑 항상 같이 나오는 어떤 도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표를 이제 보면은 되게 하나하나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가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결국 파이프라인인데요. 이쪽에 있는 나오는 도표는 MLOps, 구글에서 제시해주는 MLOps가 레벨 0, 1, 2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벨 1에서 나오는 겁니다. 레벨 0와 1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도입이 된 건데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과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약간 모델을 위주로 모델 파일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하자.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의도한 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전달을 해주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해서 나오는 모델로 서빙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지만 구글에서 먼저 이거를 고민을 했었고, 구글에서는 그 정답을 약간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러면 이제 구축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걸 할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던 오픈 소스가 쿠베플로우랑 에어플로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판단했었을 때는 ML이나 DS 분들이 쓸 거니까 쿠베플로우는 조금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 파이썬스럽게 쓸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제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나오긴 됐지만, 이제 그 외에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로깅이라든지 좀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자연스럽게 쿠베플로우를 골랐고요. 쿠베플로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반 인프라는 쿠버네티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는 어떤 백엔드를 골랐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뭐 모델을 저장하거나 실험을 관리를 해주는 툴로 저희는 MLflow를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MLflow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쿠베플로우는 뭐 에어플로우나 이런 것이 똑같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실행이 될 때 컨테이너 단위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뭐 MLflow의 로깅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세션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저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모델을 저장하는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했었을 때 MLflow에서는 이 하나의 런을 각각의 런으로 해서 실험을 한 번 돌리면은 이제 3개씩 로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실제로 저희가 실험이 끝났을 때 3개씩 나오다 보니까 어떤 쿠베플로우 런에서 이게 나왔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쿠베플로우에 좀 마개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쿠베플로우와 MLflow 사이에 레디스를 하나 둬서 쿠베플로우 런 아이디를 키로 받고 그 다음에 MLflow 런 아이디를 밸류로 받게 해서 이제 MLflow 로거로 로깅을 시도했을 때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MLflow가 있다면은 MLflow 런 아이디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로깅하도록 이제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하나의 쿠베플로우 런이 이제 MLflow 런에 적재가 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오픈소스에서 다른 오픈소스로 옮겼을 때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옮기려면은 바로 네이티브하게 되지는 않고 항상 그 중간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쿠베플로우랑 MLflow의 런 이제 해주는 UI도 있다 보니까 보면은 이 쿠베플로우의 한 줄이 MLflow의 한 줄이랑 어떤 한 줄이 여기 한 줄로 매핑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것도 추적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썼던 게 모델 레지스트리니까 모델 레지스트리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파이프라인 실행이 되면은 그 모델 레지스트리에 모델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걔를 서빙을 해야 됐을 때 저희가 고려했었던 큰 오픈소스는 이제 셀던코어랑 벤토ML 두 개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셀던코어를 선택했는데요. 이게 모델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미지로 말아주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는 약간 모델의 조금 특성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빅모델 AI라는 것과 좀 달랐어요. 이런 빅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뭐 리퀘어먼트나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뭐 모델 웨이트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고 서빙을 했었을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제조 장비 쪽에서는 사실 각각의 문제를 장비마다 데이터가 계속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들이 뭐 어떤 A라는 장비에서는 한 25도, 평균 25도가 정상이지만 뭐 B라는 장비에서는 평균이 한 26도가 정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네럴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없고 같은 모델 코드와 같은 소스 코드랑 리퀘어먼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각각의 장비마다 이제 모델을 재학습을 해서 뭐 장비가 10대면은 모델도 10개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벤토ML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나올 때 그 웨이트를 같이 이미지에 말아서 저장을 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었고요. 셀던코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 웨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리퀘어먼트에서 이제 리퀘어먼트가 이미 깔려져 있는 이미지가 있고 모델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거를 이제 서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좀 다양한 모델이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셀던코어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쿠베플로우에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MLflow에 모델을 저장하고 MLflow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셀던코어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제 MLflo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식별하기 어려운 런 아이디들이 해시 값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이러는 게 조금 어려운데 MLflow 자체에 레지스터드 모델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샘플 모델이라는 거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정해진 어떤 모델들을 계속해서 버전을 올리는 식으로 할 수 있었고요. 뭔가 저희가 버전을 업데이트 했을 때 셀던코어 쪽에 트리거링을 보내가지고 셀던코어가 새로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서빙하는 식으로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빙까지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ML 메타데이터와 리프로듀스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예측값들이 이제 모델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은 뭐 0.9, 0.89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0.1이라는 값이 나오면은 안 되는 데이터인데 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얘는 어떤 디플로이먼트를 썼고, 그럼 이 디플로이먼트는 어떤 ML 플로우를 썼고, 이 ML 플로우 런은 어떤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에서 실행이 돼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역추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역추적한 뒤에는 결국은 이 문제를 재현하기 위한 환경들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런 ML 메타데이터와 리프로듀스라는 컴포넌트 또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저희 ML 플랫폼을 구축했었던 과정은 모두의 MLOps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들로 이제 MLOps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약간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절반의 성공은 저희가 이런 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적용까지 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른 팀원분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전사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던 이유가 저희는 저렇게 구축해 놓은 것들이 저 중간 지점에 있는 정도로 자유도와 표준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ML이나 DS 분들에게 가져갔었을 때는 너무 표준화가 강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파이프라인의 작성이 너무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파이썬으로 문법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파다 보니까 뭐 데코레이터도 써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인프라 지식도 많이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ML 엔지니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쿠베플로에서 실행이 됐을 때 인프라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파이프라인은 코드는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나 이미지는 올리지 않아서 이미지 풀백 에러가 난다거나 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시크릿이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는데 실패한다거나 약간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패를 했고요.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배포를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사항을 빨리 체킹을 하고 그거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쿠베플로우 환경 자체가 저런 리프로듀스 해주는 기능이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플랫폼을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해결한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파이프라인 작성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능적, 제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랑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해결해 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기능적으로는 파이프라인 작성이 어려우면은 그러면 좀 작성하기 쉽게 만들어 주자가 접근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 프로세스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거랑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좀 분리해서 나눠보자라고 해서 저 문제를 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베플로우 환경의 리프로듀스가 어렵다라는 거는 저희는 좀 제품적으로 파이프라인 결측치를 처리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거 몇 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뭐 무빙 어베이를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연구실에서 만든 퍼펙트한 데이터로 만든 모델은 실제 리얼 서비스로 나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옵스를 해주시는 분과 모델을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모델,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연구실에서는 99%짜리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내놔요. 근데 실제 서비스에서 쓰는 유저들은 이게 왜 99%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거에서는 되게 이상한 대답을 내놓으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99%를 나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실제 서비스에 나가서 생기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루프를 빨리 돌려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MLOps가 이제 조금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왼쪽에 있는 게 구글에서 말했던 레벨 제로고요. 요쪽에 있는 게 레벨 1입니다. 근데 레벨 제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처음에 저희가 킥오프를 했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레벨 1부터 만들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레벨 0에서 조금은 더 빠르게 이런 모델을 배포해주는 루프를 돌려주고, 이 모델은 이제 연구가 끝났고 실제 서비스로 나가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저 레벨 0에 있던 부분을 빠르게 레벨 1으로 옮겨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레벨 0에서의 실험을 빨리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했었던 거를 빠르게 양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레벨 1으로 빨리 옮겨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맞춰서 일을 했을 때 저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